는 의류를 제작한 업체 입장에서는 모든 고객을 타겟으로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제품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10대부터 80대까지 누구나 소화할 수 있는 옷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인터넷상에서 소위 얘기한 대로 그 뭐죠? 몸매가 날씬한 분들이 입는 게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어? 몇 사이즈? 44? 그러면서 광고를 해요. 어? 당신도 이 옷에 어울릴 수 있다고. 그러면 와이프가 이거를 하나 구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매해서 이게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가지고 입어볼 때 허벅지부터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바깥 양반이 보고 한마디 던질 수 있죠. 그 말도 안 되는 이렇게 하면 거의 죽음인 거야. 그렇잖아요. 옷이 잘못 만들어졌다고 옷에 그걸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판매하는 사람들은 착각을 파는 거예요. 착각을. 순간적으로 나도 예전으로 돌아가서 나도 예전에 이 사이즈를 입었었는데 라고 했을 때 지금도 가능할 수 있다, 자신감이 있다, 뭐 그 얘기는 어디 뭐 PT 회원권이라도 끊어주고 팔든가 그냥 어쨌든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할 수 없으니까 이 안에 남자하고 여자를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연령대에 따라 틀릴 거 아니에요. 10대부터 예를 들어서 중장년까지 해서 또 세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구매할 수 있는 거리가 또 제한적이잖아요. 이렇게 구분하는 거를 시장 세분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부동산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부동산도 유형에 따라 연령대에 따라 또 성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집 보러 다닐 때도 주로 최종 결정은 누구예요? 그래요. 그래서 남자가 혼자 집 보러 다니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1인가 반이고서. 그래서 거의 부인이 와서 주도적으로 해서 결정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부가 선호하는 유형이 따로 있고 남자들은 대충 보는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대충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세분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을 뭐 하는 거예요? 차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시장 차별을 하고 돼 있을 때 뭐라고 해놨어요? 공급 제품의 특성에 따라 시장을 구분하는 거 이렇게 나왔죠? 자,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의 상품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 있죠? 필수과정이죠. 백색과정이던 냉장고를 우리나라 가전 이 3사에서 다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어요. 잘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잘 만들어요. 옛날에는 브랜드에 따라 선호도가 틀렸어요. 누가 더 잘 만들고 얘는 조금 떨어진다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잘 만들어요. 그러면 뭔가가 경쟁 제품 사이에서도 뭔가 시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차별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이런 브랜드 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나라 최초의 양문형 냉장고예요. 이게 예전에는 국산은 양문형이 없었어요. 수입품만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S전자에서 이걸 개발을 했어요. 개발할 때 얘네 모델만 외국 모델을 썼어요. 국산하고 차별을 두려고. 네, 그래서 얘네 백화점에 가면 진열을 하죠. 어디다 진열했냐면 여기 수입산이고 여기 국산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요 경계에 여기 붙어서 진열해요. 여기다가 쫙 열면 양문형.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도 냉장고는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드는데 나는 양문형이다 이거예요. 기존에는 단문형이었단 말이에요. 양문형 최초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경쟁 제품하고의 뭐를 차별화를 도모했던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부동산도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차별 도모할 수 있는 거예요. 기존에 공급되는 주택가들 세대 구분형 공공주택이라고 들었죠? 그런 식으로 분류해서 내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 이 시장을 공략하기가 편할 거 아니에요. 응? 처음 들은 것 같죠? 다 했어요. 다 수업 시간에 다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용어 정도는 알아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기출해 보시면
시장이 세분화하고 차별화 있죠. 그 기출에 보면 기출이 나와 있죠. 시장 세분화 전략은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보다 동질적인 소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그 지금 설명해 줬잖아요. 인구 경제학적 특성이 이렇게 분류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고 있어요. 옛날에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다가 노란색으로 제목을 달아줬는데 근래는 시험에 얘네만 단독으로는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한 3모 정도. 예. 근데 이 특성은 일반 재화시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시장을 국지화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시장의 국지성이라고 돼 있죠? 이 국지화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응? 아니,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동산 시장 안에 가게 되면 이거요. 오피스, 상가, 이렇게 다양한 시장으로 세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오피스 시장만 하더라도 도심이 있고 마포 여의도가 있고 강남이 있고 기타 이렇게 또 세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수요와 공급 관계가 다 같아요, 틀려요? 또 틀릴 거 아니에요? 이 안에도 자가도 있고 월세도 전월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장이 나누면 나눌수록 더 세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수요 공급이 틀리니까 형성되는 뭐가? 거래되는 가격, 임대료, 거래 관행 이게 다 같아요, 틀려요? 다 다르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얘네들 간에 이동이 가능하다 보면 동질적인 이 균등한 수요와 공급 관계가 성립이 되니까 시세에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동산은 그게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시장을 국지화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아주 소규모의 지역 시장으로 쪼개져 있는 거야. 그 시장별로 수요와 공급 관계가 다 같다 틀리다.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부동산 시장은 이동할 수 없으니까 수요 초과 지역과 공급 초과 지역으로 분리가 돼서 부분 시장이 형성이 되고 부분 시장별로 불균형이 존재한다라고 돼 있죠. 그런 거예요. 어느 시장은 매물이 많이 나와 있고 어느 시장은 예를 들어서 매물이 부족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느 시장은 시세가 비싸게 어느 시장은 시세가 싸게 거래될 거 아니에요. 그때 물건 간의 이동만 가능하면 그런 부분이 조절이 될 텐데 부동산은 그게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 시장별로 수요 공급의 불균형에 따른 이런 게 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원인은 어디에 있다? 부동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거래의 비공개성이라고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상품의 비표준화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게 되면 비조직화라고 돼 있어요. 그죠? 다 뭐가 들어가요? 비가 빠지면 틀리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는 내역은 외부로 공개가 안 돼요. 그죠?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중개업자는 거래를 하게 되면 신고해야 하네요.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특정한 물품이잖아요. 거기에 특별한 관심이 없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안에서도 최근에 부동산 거래에서 시세 차익을 한 25억 남긴 사람이 이 안에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외부로 발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예요. 혹시 누가, 부동산 팔았어? 물어볼 때, 많이 벌었어? 라고 뭐라고 그래? 조금 벌었다고 해요, 조금.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집요하게 따지면은, 가자, 오늘 라면은 내가 살게.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 외부로 잘 안 알려준다는 얘기. 그러니까, 거래 내역에 관한 정보가 왜곡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곡되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도 또 간평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상품 자체가 표준화가 안 돼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대량 생산에 의한 대량 공급이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국민주택이라고 해서 한 25평짜리 주택 있죠? 앞으로 공급을 개로만 하겠다. 그러면 다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는 거예요. 25평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계층이 있고, 25평을 사기에는 소득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비조직화되어 있어요. 그죠? 일반 상품은 공장에서 생산해서 도매, 소매, 가정에서 우리가 소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생산지가 뭐가 돼요? 소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유통 과정이라는 게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요. 생산하는 장소가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지방에서 생산하느냐? 일반 상품은 어디서 생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도 생산할 수 있고 동남아, 남미에서도 생산할 수 있어요, 없죠? 근데 완제품에 뭐만 붙여주면? 라벨만. 그렇잖아요? 뭐 거기 여우 라벨이나 뭐 이런 거 갖다 붙여놓게 되면 걔네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명품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그게 틀리잖아요. 그죠? 같은 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에다도 강남에서 분양하느냐, 지방에서 분양하느냐에 따라서 분양가는 천차만별일 수도 있어요, 없죠? 예, 그런 과정이 성립되는 게 부동산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다. 시험에는 잘 활용을 하네요. 그런데 뒤에 가면 양가로 5번에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을 국지화시킨다. 그 다음에 수급 조절의 곤란이 있죠. 가끔씩 써요. 표현은 알아두시는 게 필요해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왜 수급 조절이 곤란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경제에서 배운 거예요. 부동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죠.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이 뭐예요? 응?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한마디로 그걸 표현하면 생산의 장기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가 발생해요? 가격에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가격의 왜곡이란. 가격의 왜곡이란. 응?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그 물건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싸거나 비싸게 거래할 때 나타나는 걸 가격의 왜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 그려서 설명 다 해줬어요. 그죠? 아니, 거기 그렇게 안 돼 있나요? 이렇게? 완전 경제학에서는 가격과 가치가 일치하는데 단기적으로 여기 있는 이 가격이 있죠? 가치로부터 이렇게 괴리되어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에 또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그죠? 아니,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많으면 시세 가치보다 비싸게, 적으면 가치보다 싸게 거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단기적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시험에 이게 장기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이 가격은 가치에 회귀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가격과 가치는 일치하게 돼 있다고요. 그죠? 이 논리가 여러분 간평에서도 배운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거기 수급 조절의 곤란성의 두 번째 줄에 보면 그러므로 단기에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338페이지 가시면은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줄 있죠? 거기 보면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은 단기적으로 가치로부터 괴리되는 현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게 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그때 이 파트에서 설명해 줬어요. 338페이지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그죠?
근데 희한하게 나는 기억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게 계속 돌면서 남게 되는 거예요. 자꾸 하면서. 선생님이 왜 과거를 자꾸 얘기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처럼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에게 왜 과거를 자꾸 언급하냐면 이거는 반복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매매 장기성 있죠? 일반 상품과 다르게 부동산은 거래할 때 뭐가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 이사하죠? 집 팔고 이사하려고 그럴 때 최소한 기간 얼마 잡아요? 2달, 3개월, 한 2, 3개월은 금방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라면 거래할 때 2, 3개월을 보고 거래하진 않잖아요. 그죠? 바로바로 거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일반 상품은 매매 대금만 지급하면 거래가 종결해요. 소유권 이전이 되면서. 근데 부동산은 권리의 이전이 뒤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반 상품과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있죠. 보유할 때, 얘를 처분할 때, 이 모든 단계에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라면 살 때 정부가 간섭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 요즘 종량제 봉투가 문제라면서요. 그거 사기하고. 근데 그것도 나름대로 발빠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추기는 현상이에요. 자기는 샀다고 괜히. 그죠? 아직 부족하다는 거를 못 느끼고 있는데. 편의점 갔더니 있어요? 네, 있다는 거예요. 드릴까요? 아니요, 지금 필요가 없는데. 물어만 봤어요. 필요하면 담배나 주세요. 그리고 말한다는 거. 아니, 여기서는 편의점 같은 데도 쉽게 살 수 있으면 어디서든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들어올 때 물량이 순간적인 뭐 재고가 좀 딸려가지고 그렇지만 그 다음날이면 다시 또 공급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미리 샀다고 자기만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잘못된 행동이다 이런 얘기죠. 자, 어쨌든 그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법적 제한이 과다하다는 게 그거예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잦다는 얘기예요. 이 시장이. 그래서 이 다음에 정책론을 배우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수급 조절이 안 되잖아요. 이 시장 안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개입을 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 과정에서 정부의 실패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정부의 실패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정책이 뭐예요? 대표적인 정책이. 응? 정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입한 거예요. 공급을 조절하거나 수요를 조절해서. 그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더 악화되는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 대표적인 정책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요, 수업 시간에. 그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대표적인 정책으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는 얘기는 시장 가격 이하로 통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공급이 어떻게 돼? 줄어드는 거예요, 공급이. 그러니까 오히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줄어드니까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단원들은 다 연결되어 있는 단원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투자하면 어디서 투자해요? 이 시장 안에서 투자할 거 아니에요. 자금조달도 이 시장 안에서 이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하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부동산은 고가의 자산이니까 일정한 자금을 자본시장으로부터 조달을 해야 돼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어디다? 금융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이 통합되어 있는 추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비싸면 부동산 시장의 거래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라고 나오죠? 자, 기능은 우리가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인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성립하도록 하는 게 시장의 역할이라고요. 교환. 아니, 자, 기업을 우리가 되살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줬어요. 이거 기억 안 나나요? 바나나 물고기?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이 이거밖에 없어요. 2개.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윤 총각은 나무를 잘 타는데 수영은 못해. 근데 박 총각은 나무는 못하는데 수영은 잘해. 근데 둘이 몰려다니면서 바나나 채취하거나 물고기를 잡는다는 건 비효율적이잖아요. 한 사람이 생산활동을 할 때 한 사람 놀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효율적인 생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분업이라고 하잖아요. 분업. 아담 스미스가 제시한 분업이라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나무 잘 타니까 바나나 채취하고 수영을 잘하니까 물고기를 잡으면 같은 시간에 생산성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효율적인 생산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게 교환이라고요, 교환. 교환이 성립 안 되면 여기는 평생 바나나만 먹어야 되고 여기는 평생 물고기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성립하도록 해주는 게 어디다? 그게 시장이라고요, 시장. 그게 시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에서 거래하잖아요.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옛날에는 화폐라는 단위가 없을 때는 물물 교환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화폐라는 단위가 만들어진다면서부터는 뭐를 매겨야 돼? 가격을 매겨라고. 그죠? 그래서 물고기 한 마리 가격은 3,000원, 그죠? 바나나 한 송이는 1,000원, 이렇게 해서 가격을 만들어 놓고 그 가격 비율로 교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가격이라는 거는 시장에 많은 뭐를 제공해 준다고 그랬어요. 정보를, 생산과 소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먹어봤더니 한 끼 식사로는 물고기가 더 좋더라. 그죠? 그러면 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요? 물고기가. 그러면 시장에서는 뭐를 더 많이 잡아서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서 시장에 공급하는 게 이윤이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시장에 더 많은 물고기를 공급하는 것을 우리가 자원배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장에서 필요한 양만큼 생산해서 공급하는 걸 뭐라고 한다? 자원배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서부터 쭉 연결이 되잖아요. 어? 시장의 역할이라는 게. 이게는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역할에 대한 거를 내가 의미를 알게 되면 연결을 하면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해하는 게 분량을 줄일 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내가 별도로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어? 반응이 없어요. 자, 왜냐하면 지금부터 시계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인간이 쉴 때가 됐는데 안 쉬고 있다고. 거기 113페이지 하단에 가면 그림 나와 있죠. 예, 가격 창조 기능이라고 돼 있죠.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 전체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뭐가? 이 균형 가격이 제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을 매개로 뭐가 결정이 돼요? 생산과 소비가 결정이 되는데 부동산 시장은 이게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건데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우리가 S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가는 게 B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이어스의 야거예요. 바이어스니까 뭐겠어요? 매수자. 이게 셀러스의 야거예요. 매도자. 즉 매도자와 매수자의 주관적인 제한 가격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점이 도달할 때 있죠. 요때가 만약에 26년 3월 오늘이 입출인가요? 입출이고 요때가 특정한 물품의 가격이 6억에 거래가 됐으면 요 시점에서는 얘가 기준 가격이 되는 거예요. 요 시점에서. 그런데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경기의 흐름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면 매도자가 시장을 주도하는 가격이 형성이 될 때도 있고 매수자가 주도하는 가격이 형성이 될 때가 있어요. 시점이 달라지면 무수히 많은 가격이 만들어졌다가 유지됐다가 수정 파괴됐다가 다시 새로운 가격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풀이되는 데가 시장이라고요. 정해진 정찰 가격이 없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걸 배우셨고 104페이지에 가면 효율적 시장이라고 이론이라고 나오죠.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또 잠깐 쉬었다가 정리해 보자고 쉬었다 들어오세요.